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부터 대폭 물갈이했는데요. 다만 일부 인사를 두곤 여권 내에서 잡음도 포착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뒤엔 개각의 시간표도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은 이뤄졌지만 갈 길이 첩첩산중입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첫 실무회담부터 파행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폭주를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입니다. 최종談판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첫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이 협상장을 떠나면서 8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레바논 문제로 미국과 이란 간 후속 협상이 파행을 겪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무기 저지와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유지에 어떠한 타협도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홍보소통 수석 자리에는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혜자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로 1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주까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중동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첫 실무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 측이 반발해 협상장을 떠나면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우여곡절 끝에 스위스 휴양지 브리겐슈토크 리조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다루는 첫 실무회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벤츠 부통령이, 이란 측에선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협상 대표로 나섰습니다. 벤츠 부통령은 이란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용의가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What the president has asked us to do is turn over a new leaf, to transform our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of Iran and to extend an outstretched hand. 이란 국영방송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레바논 문제에 집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동참한 4자 회담은 80분간 진행되다 이란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알려지면서 정회됐습니다.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이란에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 대표단이 강력히 항의했다고 이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회담 속개 여부가 불투명하던 상황에서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떠나버리면서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장은 신중히 발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미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군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اون حق غنی شدن هم نخواهیم گذاشت و اونا هم مجبورن بپذیرن. 이란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주제들에 대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실무 대화를 이어가는 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렇게 첫 협상부터 파행이 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공세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발표에도 미국은 해협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결국 파행으로 끝난 건가요? 네, 지금은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21일 일요일 밤 11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란 타스님 통신은 약 3시간 전쯤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 협상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반발해서 협상장을 떠났다고 보도했는데 아직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협상이 교착 상태지만 끝난 건 아니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스위스 현지 이란 협상팀과 소통하고 있다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서 협상 테이블로 당사자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비공식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쇼스 소속 기자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외교관을 인용해서 이란 협상팀은 떠나지 않았고 미국과 이란의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도 익명의 외교관을 인용해서 이란 대표단은 계속 회담에 참여하고 있고 중재국들에게 회담장을 떠날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재개돼 현지 시간 22일 월요일까지 이틀째 이어질지 주목됐는데요. 앞서 미국 측은 이번 첫 협상 일정을 이틀 정도로, 이란 측은 하루, 당일 회담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이 반발한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였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더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즉시 고액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대리 세력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다시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썼는데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도발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계속하게 되고 이것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와 협상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라 이란의 헤즈볼라를 자제시킬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유지를 주장한 이란 대통령을 향해서는 입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나라 나머지를 장악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이후 이란을 향한 거친 말폭탄 세례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t's 60 days. They have to make a deal. Otherwise, we will do things that won't make them happy. But if we do that, then all of a sudden you're not going to have the oil flowing out of the strait too quickly becaus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최종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 징수에 나설 수 있다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미군의 해협 봉쇄를 지렛대로 핵 합의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반발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해협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네, 미 에너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선박 67척, 그제 5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면서 원유와 석유 제품은 분쟁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장관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죠. Traffic is flowing through the straits quite nicely. Now, that's because of a U.S. military presence. Iranians still have not demined the central shipping channel, but the U.S. opened a separate channel down south. 라이트 장관은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여전히 통항 안전 여부를 우려하고 있고 아직 이란의 위협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란에 보여주고 있는 건 이란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이 가능하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는 한 달 만에 30% 넘게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리터당 2,0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문제부터 국내 석유 최고 가격 해제 등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전국 주유소의 석유 가격은 5주 연속 소폭 하락해 2,000원 초반선을 유지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2,009원, 경유는 2,004원으로 전주보다 0.7원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휘발유가 1.9원, 경유가 1.6원 낮아져 사실상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73.6달러로 한 달 전보다 30% 넘게 떨어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중동에서 국내 주유소까지 원유가 오는데 걸리는 시차 때문입니다. 중동 원유가 국내로 들어오는데 20여일이 소요되고 다시 정제 작업을 거쳐 판매되는 건 빨라도 7월 중순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재개 시점과 방식도 변수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해협 개방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계속되면서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4척은 통항 신청을 내고도 출항 시점을 확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 측이 60일 뒤부터 통행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점도 해상 물류 비용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기뢰 작업 같은 것에서 우리도 다국적 함대 같은 것을 만든다면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반대로 이란과도 채널을 유지하면서 24척 우리 배들 빨리 지금 60일 안에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양자전 투트랙 전략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국내에선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히려 기름값 인하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원가 이하로 손실을 감수해온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하락분을 곧장 소비자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지난 18일 예정됐던 7차 최고가격 발표를 보류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연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통항이 되면 상당히 유가가 안정화돼서 지금 최고 가격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수준이 돼야지 풀 수 있을 거예요. 전쟁은 멈췄지만 얽히고 설킨 물류 마찰과 정책 시차 속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기름값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홍보소통 수석 자리에는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으론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규현 전 홍보소통 수석 후임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용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습니다.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성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검사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는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왔다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개건 교수가 맡게 됐습니다.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론 강건장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안보 전문가로서 이 대통령은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기 위해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석인 AI 미래기획 수석까지 임명되며 수석급 절반이 넘는 규모의 인적 개편인데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의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용 인사가 아닌 국민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청와대가 홍보소통수석에 또다시 언론사 사장 출신을 임명해 언론 장악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출신을 임명해 노조 편향 코드 인사를 강화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눈속임성 국면 전환용 인사가 아니라 인적 쇄신이라면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시사해 혼란을 안기고 있는 김영범 정책실장부터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청와대가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데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신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안 수사권 등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 수석의 임명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수석이 서울 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인사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쟁하듯 당청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까지 차기 당권 경쟁은 3파전이 예상되는데 유력 주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 출마를 가시화할 걸로 전망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워크숍에는 이틀 동안 호남을 순회하며 연임 씨앗을 뿌린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복귀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악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두 사람. 정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라고 추켜 세우며 당청 결속 화두를 띄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당원 중심주의나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맞춤형 메시지를 내는 대신 포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보폭을 맞춰 명청 갈등설 불식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청 원팀을 외쳤지만 결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픽을 애둘러 드러내려는 듯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부각하며 완벽한 당청 일치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대통령님도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한 몸 아닙니까?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서울 탈환에 실패한 이번 지방선거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정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고백한 김 총리는 이달 말 후임인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는 대로 당에 돌아와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관례에 따라 전준희 구성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보여 송영길 전 대표까지 3파전 당권 경쟁에 막이 오를 거란 관측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지금 세 후보 중에 제가 1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의 존재가 오히려 더 이 전당대회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대립을 중화시키고 당일각에선 전쟁은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 요구에도 개파간 전면전 분위기가 너무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당권 도전설이 일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분열과 반목을 더 보기 힘들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거취 압박에 직면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퇴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 입원 이후 당내 갈등이 소강 국면을 맞은 사이 당직 개편 추진과 함께 지방선거 선전을 부각한 자체 보고서까지 내놨는데요. 부장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거의 3주가 다 돼서 선거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한 가운데 당 차원의 성적표를 예고 없이 공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번 선거에서 1,708명의 당선인을 냈다는 결과표를 제시했는데 마찬가지로 야당이 된 직후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대폭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을 내주고도 비교적 선전했다, 후한 점수를 매긴 건데 정작 패배 지역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행보에는 더더욱 호평 일색이었는데 전국을 아우른 지원 유세를 펼치며 혼신을 다했다.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분노하는 2030 청년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패배를 고리로 조여오는 퇴진 압박에 선을 그으려는 행보로 풀이됐는데 당장 당내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장 대표가 과로로 입원한 뒤 수위 조절에 들어갔던 반장동혁 측은 반성한 줄 없이 변명만 늘어났다고 반발했고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버티기를 넘어 당권 굳히기에 나서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수기를 거치지 않는 실무자들의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장 대표 거취 문제에는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투쟁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비추어 이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장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 의장과 대변인단 등 당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퇴 압박에도 아랑곳 없이 당대표 권한을 적극 행사하면서 정면 돌파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공연 체육계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 17일째, 휴일에도 여전히 핸드볼 경기장 앞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장 출입구마다 텐트와 모기장이 자리를 잡았고 곳곳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이곳은 사실상 농성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콘서트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안전펜스로 집회 참가자들과 이동 동선을 분리하면서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콘서트 관람객과 집회 인파가 한데 모여 혼잡을 초래하는 상황은 다행히 피했지만 공연 체육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애초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인근에 있는 다른 무대로 공연 장소를 급히 변경했고 경기장 인근에서 예정된 다른 콘서트들도 줄줄이 공연 준비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육계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9개 종목 단체 누적 피해액이 4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집회를 강제 해산할 명분을 찾기 힘들어 질서 유지 이상의 물리력을 투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소동에 이어 지하실 무단 침입과 가스총 적발까지 잇따른 사건 사고에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가운데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선거 비용이 2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때까지 환수받지 않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액도 35억 원이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 비용을 30일 안에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 86명, 미반환액은 236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돌려받아야 할 선거 비용 가운데 86.5%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미반환 중인 사례는 23건, 112억 9천여만 원으로 전체 미반환액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중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포함됐습니다. 2012년 10월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35억 3천여만 원 중 4억 원 정도만 변제해 31억 4천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비용 반환 채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돼 있는데 선관위가 소멸 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35억 7천여만 원은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3건, 1억 9,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소멸 시효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멕시코전 패배에도 홍명보호의 32강 진출 가능성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가능성을 91.22%로 예측했습니다.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홍명보호는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남아공과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32강전에 진출합니다. 한국이 남아공에 지더라도 멕시코가 체코를 이기면 조 3위로 3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가 갈수록 숨이 턱턱 막힐 듯한 무더운 이런 무더위가 올해도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서유럽 곳곳에서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학교 수업과 열차 운행이 멈추고 월드컵 거리 응원 등 여러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다리 위에서 물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더위에 지쳐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도심 운하가 거대한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프랑스에선 당분간 기온이 40도를 넘나들며 주 후반 44도까지 치솟고 폭염 강도가 기록적인 수준이 될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Il ne faudrait pas que ça continue trop longtemps dans les années à venir. C'est difficilement vivable. Sur les logements à Paris, il n'y a pas forcément beaucoup d'immeubles ou de bâtiments qui sont assez faits pour ces chaleurs-là. Et je pense aussi qu'on n'est pas fait pour vivre ici à Paris. 35개 광역자치권의 최고 수준인 적색경보, 45곳의 주황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적색경보 지역은 사상 최다, 폭염 영향권에 든 주민만 5,300만 명, 사실상 전국이 영향권입니다. 845개 학교가 휴교, 1,800개 학교는 수업을 일찍 끝내기로 했고 거대한 철로 된 에펠탑도 견디지 못해 운영 시간을 단축합니다. 적색경보 발령 지역은 축제장 음주가 금지됐고 콘서트와 열차 운행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격렬의 나라 스페인도 수도 마드리드 중심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월드컵 경기를 중계하려다 수도권 기온이 40도까지 오른다는 예보에 취소했습니다. Bueno, estoy vestida toda de blanco porque hay mucho calor y ando con mi ventiladorcito eléctrico para todos lados porque hay un calor, mucho sudor, mucho calor y siempre tomando mucha agua. 스페인 전체 17개 자치주 가운데 13개 주의 주황색 폭염 경보가, 프랑스와 접한 북부 바스크 지역엔 최고 수준인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연일 기온이 35도를 넘는 이탈리아는 피렌체와 밀라노 등 8개 도시에 적색 경보가 발령됐고 독일도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폭염은 북아프리카에서 들어온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강한 고기압 영향으로 서유럽 상공에 갇혀 열돔이 만들어진 데 따른 것으로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오늘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21.5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28도까지 올라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나오실 때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호남과 경남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구름량이 줄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널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5도, 부산 19.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덥겠고 해안가는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28도, 강릉 22도, 여수 2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첫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이 협상장을 떠나면서 80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레바논 문제로 미국과 이란 간 후속 협상이 파행을 겪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무기 저지와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유지에 어떤 타협도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로 1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주까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장윤기는 범행 현장에서 이채원 양을 도우려던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에 앞서 아르바이트 동료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에서 미국과 만난 이란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반발해
협상장을 떠났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런 내용을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이란 협상팀은 레바논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다른 주제들에 대한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덧붙였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동참한 가운데 사자회담으로 진행된 협상이 80분 만에 정회에 들어갔고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이탈하면서 협상이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폭주를 거듭하는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공습을 멈추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양해 각서가 파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치 생명을 거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떤 타협도 없을 거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남부 시도난구 부근 마을에 회색 먼지가 잇따라 피어오릅니다. 휴전 합의를 따르겠다던 이스라엘이 바로 다음 날 공습을 이어갔고 헤즈볼라도 50여 발 발사체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레바논 현지 언론들은 이날 하루 사망자가 최소 2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 아내를 잃은 남편은 절규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레바논 교전 중단을 후속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헤즈볼라 위협 제거를 위해 공세 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핵무기 저지와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유지에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השגנו הישגים כבירים ולא נוותר עליהם. נישאר ברצועת הביטחון בדרום לבנון ככל שיידרש כדי להגן על תושבי הצפון היקרים לנו.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 보수 강경파 비난 여론에 오는 10월 이스라엘 총선에서 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2%가 이란을 종전합의 승자로 꼽았고 72%가 실존적 위협을 제거했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를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의 정치적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온라인 매체 기사를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지를 처리할 수 있다며 노골적인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초에도 트럼프는 자신이 아니었으면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며 중요 국면마다 찬물을 끼얹는 네타냐후를 향해 강하게 압박했지만 이란과 마찬가지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 의회에선 이스라엘 핵무기에 대한 불안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서 중동 국가들이 잇따라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2002년 할리우드 개봉작 썸 오브 올피어스는 중동 전쟁 당시 실종된 이스라엘 핵무기가 세계 평화를 뒤흔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어에 애를 먹고 있는 중동 지역의 유일한 핵 보유국 이스라엘이 중동의 불안 요소로 남게 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차례 제지에도 이란과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במידה שמשטר הטרור יעשה את הטעות ויחזור לתקוף אותנו, נגיב בעוצמה, כי לישראל יש זכות מלאה להגנה עצמית, ואנו מממשים אותה ככל שהדבר נדרש. 특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과 벌여온 갈등은 아주 오래된 복잡한 문제라며 냉소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스라엘이 혹시 미국의 허락 없이 핵무기를 쓰는 건 아닌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We don't know what their red lines are for using those nuclear weapons. And so I guess I'm shocked that our government wouldn't make an effort to know, to understand. 미 의회에서 이스라엘 제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등 중동 국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불안감이 투영돼 있습니다. 미국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맞서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해 중동 전체에 핵무장 도미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을 함께 시작해놓고 이스라엘 제어에 애를 먹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번 종전 협정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기초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주까지 투표소에서 일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수본 수사관들은 주말에도 압수물을 분석하며 출석 요구 대상자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동안 불러 조사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도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루 쉬어가는 대신 기초 수사에 집중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번 주까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일했던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주중에는 투표소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번 주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소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피의자 조사는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 분석 등 기초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직접 겨냥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보고체계 마비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선관위 간부들을 수사 의뢰 권고했습니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행시키고 선관위 직원들이 유명 휴양지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해 병합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혁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각종 의혹과 선거농단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출장에다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4년 동안 1억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을 유발한 50% 축소 인수의 지침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사태 발생 6개월 전에 이미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 전 위원장의 각종 의혹과 직무유기, 대국민 기만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죠. 검찰도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수사와 공판을 맡은 수원지검의 의견을 들은 뒤 대검찰청이 항소 기한에 맞춰 최종 지휘를 내릴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는 물론 공소기각 결정이 나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 역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본격적인 항소 검토에 들어갑니다. 항소 기한은 일주일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사팀인 수원지검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징역 4개월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와 함께 무죄나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부분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자신을 향한 징계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엔 응하겠지만 이번 논란은 허위로 꾸며진 연어 술 파티 의혹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감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법무부와 서울고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은 이번 징계 사유에 술 제공을 통한 진술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심 판결 결과가 박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른바 연어술 파티는 더불어민주당 공세의 골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이 전 부지사가 실질적으로는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란의 조작 파티였다는 게 입증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조작 기소 특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판결이 유죄와 무죄가 각각 4대 3으로 엇갈린 점을 강조하며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법 대원칙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될 거라고도 호언했습니다. 7명 중에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됐다라고 판결을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법리에 더 부합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다른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중단 없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검찰들이 얼마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갑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직접 나서 적반하장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권력을 악용한 광란의 조작 파티라고 규정했고 송석준 의원은 국감장 오염과 사실 왜곡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여당의 핵심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관측입니다. 핵심 논리가 무너졌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재판 공소 취소를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이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판결을 놓고도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해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9,000선도 넘어섰는데요. 따지고 보면 오른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달려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쏠림 현상이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연초보다 2배 넘게 치솟으며 9,000피 고지 올랐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봐도 삼성전자의 거래량 비중은 지난달 4.95%에서 이번 달은 6.25%로 SK하이닉스는 0.89%에서 1.04%로 올랐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거래가 늘면서 두 종목을 포함한 종목 등도 거래 비중이 늘어났는데 삼성전자 우선주의 하루 평균 거래량 비중은 지난달 0.88%에서 이번 달 1.14%로 커졌고 삼성전자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SK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한 SK스퀘어의 거래 비중도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특정 종목 쏠림 현상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주를 제외하고 삼성전자와 비교할 때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율이 지난달 말 93%를 기록하고 하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기간 코스피에서도 단기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향후 시장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이번 달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점보다 높은 90포인트를 기록하고 지난 19일 하루에만 4.14% 오른 83.57을 보이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행 불확실성 외에도 단기적인 쏠림 현상에 대한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적과 가치 측면에서 반도체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적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많게는 두 종목과 연관된 종목들의 등락에 증시도 함께 휘청이면서 취약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위험한 것도 맞죠. 이 2개에서 5개로 올라간 증시니까 2개에서 5개가 무슨 문제만 있어서 빠지면은 한국 증시는 그대로 폭락할 수가 있는 우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위협 등으로 다시 불거진 중동 긴장이 국내 증시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런 반도체 호황 속에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계열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학과는 지방권 의대보다도 점수가 높았는데요. 앞으로는 의대와 반도체 계약학과를 두고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반도체 계약학과의 인기가 의대 위상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의 합격선은 수시, 정시 할 것 없이 모두 최상위입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입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계약학과 5곳의 정시 평균 합격 점수는 96.2점으로 서울대 자연계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합격선이 가장 높은 한양대의 경우 지방권 의대 평균 점수를 뛰어넘었고 최상위권인 경인권 의대, 서울권 의대와 비교해도 점수 차이가 근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연계된 한양대와 고려대, 서강대가 삼성전자와 협약한 연세대, 성균관대보다 합격점이 1.2점 높았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도 반도체 계약학과들은 역대 가장 높은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합격선은 1.47등급으로 개설 첫 해의 3.1등급보다 크게 높아졌고 SK하이닉스와 계약한 고려대 반도체 공학과 역시 수시 합격선이 2.68등급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내년 신입생부터는 지역 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모집 정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 점수가 의대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의대보다 합격 점수가 낮았을 때는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집중을 했다라면은 지금 현재는 합격 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의대를 택할지 반도체 계약학과를 택할지 선택의 문제로 지금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내년엔 삼성전자 계약학과는 350명, 하이닉스는 110명을 모집하는데 전체의 82%를 수시로 선발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나흘 동안 우주기업 스페이스X 주식을 3조 원가량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22.5로 지난 2021년 2월 셋째 주 이후 약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이 현재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미래적금이 출시돼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앞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심사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10대 청소년이 갑자기 부서진 유리문에 크게 다쳤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던 식당은 배상금을 다 줄 수 없다면서 민사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제대로 합의도 하기 전에 조정을 신청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유명 레스토랑입니다. 식사를 마친 10대 A군이 식당을 나서던 찰나 갑자기 유리문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A군 위로 쏟아집니다. 놀란 직원이 얼어붙은 사이 어머니가 A군에게 다급히 달려갑니다. 지난해 11월 겪은 이 사고로 목과 손을 크게 다친 A군은 마취도 없이 9군데를 꿰맸습니다. 마취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쇼크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에 그렇게 소독을 하고 그 고통을 이용해서 꼬매는 걸로. 사고 직후 업주는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배상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고객님 안전이랑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 뭐 그거에 따라서 뭐 네. 저희 매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네. 책임이 무조건 다 있다고 저는 무조건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와 협의를 이어가던 가족들에게 돌연 법원에서 조정 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업체 측이 민사 조정을 신청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시간 오래 걸려서 낸 결론은 우리는 못 해주겠다.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사 조정을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그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고. 업체 측이 제시한 배상액은 250만 원. 이미 지출한 치료비보다 적은 액수였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흉터 치료비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진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가족이 요구한 2,500만 원과도 차이가 컸습니다. 금액은 당연히 저희는 계속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도 그래서 제시한 금액은 일단 저희도 최대치로 A군 가족은 정신과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보험사 답변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추가 협의 없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며 반발하는 상황. 이에 업체 측은 A군 가족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고 배상 처리를 맡은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한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업체 결정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 거라면서도 보험사와 피해자 간 손해액에 대한 이견이 크면 민사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 A군 가족은 사고 이후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부담까지 져야 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프로축구단이죠. 강원FC가 외국인 용병 임대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해킹 피해 이후에 엉뚱한 계좌로 임대료 수천만 원을 보냈던 건데요. 이게 또 전액 자치단체 보조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프로축구단 강원FC가 다소 황당한 사기를 당한 건 지난 2024년 외국인 용병 선수의 임대 과정에서였습니다. 구단은 당시 크로아티아 국적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뛰던 A 선수를 1년 단기 임대했습니다. 임대료는 당시 환율로 약 8,900만 원. 그런데 이적 합의 후 수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대였던 독일 구단 측이 기존 계좌가 아닌 새로운 계좌로 지급을 요청한 겁니다. 강원FC는 의심 없이 임대료를 송금한 상황.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계좌는 독일 구단이 아닌 신원미상 해커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FC 측은 상대 구단 이메일이 해킹된 후 발생한 사건이라며 당시 송금한 직원은 퇴사했고 팀장도 징계를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양 구단은 임대료 지급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독일 구단 측은 국제축구연맹 피파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피파가 내린 최종 결론은 강원FC 패소.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피파 징계 가능성까지 더해지자 강원FC는 이자까지 더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독일 구단에 송금했습니다. 강원FC 자체 예산으로 처리했고 이사회 정산을 마친 뒤 사태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유는 강원FC가 바로 도민구단이기 때문인데요. 처음 해커에 잘못 보낸 8,900만 원 전액은 사실 강원도가 예산을 세워 지급한 전액 보조금이었습니다. 2024년 당시 강원도가 강원FC에 지급한 보조금은 연 120억 원. 선수단이나 코치진 급여 또는 외국인 선수 이적료 등에만 사용하도록 지정돼 있습니다. 결국 해커에게 송금한 돈은 규정에 어긋난 상황, 관련법에서도 목적과 다른 보조금 사용은 환수 대상입니다. 강원도 역시 사태 파악과 함께 관련 절차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구단 행정으로 국제 사기를 당한 프로축구단 강원FC. 사기당한 이적료 전액이 강원도 예산인 것으로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태운 채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끝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로 우그러진 승용차들이 도로 한쪽에서 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널브러진 파편들은 사고 당시 충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전 변동 오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간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건 어제 오후 8시 20분쯤. 부딪힌 차량을 뒤따르던 택시까지 들이받으면서 피해 차량에서만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대차 교통사고 있었어요. 총 4명이고요. 중상자는 없습니다. 역주행 사고를 낸 30대 여성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어린 자녀 2명이 함께 차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경남 함양군에선 광주를 향해 달리던 25톤짜리 화물차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부서진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쪽에서 달리던 관광버스까지 덮치면서 화물차 운전자와 관광버스 운전자, 승객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대구 방향으로 가던 그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파편을 이제 충격하면서 타이어가 터지고 이래서 화물차 운전자는 갑자기 핸들이 떨렸다며 차량 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엔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변 인도에서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를 걷던 50대 보행자 한 명이 아래로 빠졌다가 스스로 탈출했는데 손과 발목을 다쳐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임시 안전 조치를 취한 지자체와 소방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6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12상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첫 재판이 열린 지 5개월여 만입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이번 재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계엄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3번째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국가안보실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문건을 국정원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조태영 전 국가정보원장 지시에 따라 국정원 해외 담당 부서가 미국 CIA 측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고 이를 홍 전 차장이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자정 무렵 광주 월계동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현장에서 이채원 양을 도우려 했던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에 앞서 외국인 아르바이트 동료 A씨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수청장 임명과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인지 뒤 통보 의무, 수사심의 신청 요건 등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이 앞으로 4년 동안 제주를 이끌어갈 새 도정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과 해상 풍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요. 민생경제 회복과 제2공항 갈등 해소에도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이 가장 먼저 내세운 과제는 제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겁니다. 해상 풍력을 감귤에 이은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대규모 개발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수익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인 경우는 개발 사업자에게 전부 돌아갔는데 우리 도민 펀드를 참여시켜서 20% 이상 참여시켜서 우리 도민들의 소득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하고 4대 과학기술원 제주 캠퍼스 유치를 통해 미래산업 인재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임 초기에는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상권을 돌게 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융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 정보를 공개하고 도민 토론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결정에 있어서 미루지 않고 내년 내에 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두 번째의 원칙은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우리 도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위 당선인이 제시한 성장과 민생 갈등 해소 방안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 이맘때 초여름 날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1.3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28도까지 올라 딱 예년 수준이 되겠는데요.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곳곳에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남과 경남 지방은 오늘 밤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3도, 전주 20.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체로 초여름 수준을 보이겠지만 서울 28도, 대전 27도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만 지나며 다소 덥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과 남부 지방은 강릉 22도, 대구 24도 등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폭염 수준의 더위 없이 6월 하순의 기온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최근 인명사고도 발생한 만큼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